학교사회복지 관점에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생활,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98쪽, 99쪽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군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머리 관련한 사고도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당하고 있어서 학교에 가서 인간적인 성장, 행복 이런 것들을 맛보러 갔다가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는 사실 통제, 어떤 경쟁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인간다운 어떤 성장의 요람이어야 될 것인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러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중심의 그런 학교 구조를 좀 탈피해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평화로운 그런 지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에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소년계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 또는 저를 포함한 학자들도 그 시야가 학교 밖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제자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곳은 학교죠. 학교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전문가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개념을 청소년의 개념으로 대체해내야 된다. 그럴 때 학교가 좀 더 행복하고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되고, 그러면서 위험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성장의 요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국가정책과 연결되는 학교에 관련된 법을 바꾸는데 등을 하나 넣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까 3부에서도 청소년 지도자들의 정치 세력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발제에서도 공유와 행동 이런 데 나서야 된다. 그럴 때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모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청중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종합토론과 또 이 4부 말미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4부의 마지막 그 주제죠. 마지막 주제는 청소년 활동 진흥과 안전 둘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리 되게 이상하네요. 저는 예상하건대 한 15분 정도 앞에 두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숫자를 셌는데 58분이었고 지금 한 3분, 4분 정도가 들어오셨으니까 60여 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참 이상한 자리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게 그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일상을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고 또 하나가 세월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최근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지난 6년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16년까지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겨웠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 가자의 참사 상황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그 프로젝트 사이트인 제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마음의 한켠에 어두움이 있었는데, 세월호는 저한테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수련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저희 센터에서 매달 주관하는 월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 때 심한기 품청소년 문화 공동체 대표가 와서 특강을 하던 때였는데,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포럼을 하기 전까지 거의 다 구조됐다라는 보도를 듣고 갔다가 저녁에는 뭐 저희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었죠.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사건들이 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조금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화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대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 나름의 생각을 다듬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이에 따른 쟁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원고를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은 간과했던 국민의 생명에 대한 존엄과 안전,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했다가 이 일을 계기로 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필자 사족이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내일인가요? 내일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에 저는 전율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같은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마치 우리 내부에 꽁꽁 감춰뒀던, 그래서 상기하기조차 싫은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굳이 그것을 표현하자면 수치스럽고 거북한 그 어떤 느낌과 함께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기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현대사가 안고 있는 자본 절대주의, 터보 자본주의, 윤리 없는 자본주의의 치부를 드러낸 상징이자 일대의 사건이었다. 이 자본주의의 고리는 단순히 저는 청해진 해운에서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적인 분위기,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발제하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책임, 또 국민의 인식,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담을 오롯이 생존 학생들과 유족이 짊어지게 하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 처연하고요. 이런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시도 늦춰서도 아니 되고, 그 의도를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된 이들만을 위한 진홍곡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디딤돌 혹은 희망의 행진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모든 일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곧 헌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사가 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삶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갖게 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청소년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직격탄을 받았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참사 피해자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시설, 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줄을 이어왔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학단이라고 하는 단체 수련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자연권 시설의 프로그램들은 올해 상반기 전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 시설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휴폐지된 시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통계를 이어서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자에 전국 청소년 수련원 협의회와 전국 유소스텔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 정책과 일련의 참사에 의해서 200여 개 청소년 수련원과 유소스텔이 입은 손실이 시설당 평균 10억 원 이상이고, 따라서 향후에 청소년 활동 정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된 민간의 자본 보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읍소를 하는 성명서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의 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도에 휴폐지 신고된 청소년 시설이 19곳에 이르고요.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휴폐지된 곳은 수련원 7곳, 야영장 2곳, 유소스텔 6곳 등 전체 15곳으로 자연권 시설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휴폐지만 아니했을 뿐 현실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더 많습니다. 자연권 시설의 경우 2014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이후에 우수 등급 이상 시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7월 10일 날 교육부에서 2014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이후에 우수 등급 이상의 시설에만 학교가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만 아이들을 받게 되고요. 보통 이하의 시설은 이른바 문만 열어놓고 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지를 할 자연권 시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마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로 대부분의 자연권 시설에서 안전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반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학단이나 수학여행이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취소가 돼서 현재 이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들은 굉장히 취약하게 열악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팩트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팩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안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빌리고 투자를 했던 시설은 계속 열악해지는데, 그 여건이 그렇지 않은 시설은 차라리 문 닫고 쉬었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회복이 되면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원고에서 썼는데요. 제가 이 원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없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위한 겁니다. 제가 원래 발표 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원고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현황과 실태만 갖고 보면,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들어설 공산이 큽니다. 예컨대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안전에 대해 응당 준비해야 할 기본시설이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지금 당장 운영하지 않고 일정한 휴지기를 가진 후에 추후 학단 등이 정상화되면, 수학여행이 정상화되면 오히려 우수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시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없이 다시 운영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수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범적인 청소년 시설들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잠시 숨고르기 한 후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는 여전히 상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대응과 대책들은 결국 수범적인 시설들을 위축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적인 기능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어쩌면 오늘 청소년 활동에 위축하고 맞닿는 지점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와 예측이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걸까? 그리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전사고와 청소년 활동의 위축이 뒤엉킨, 그래서 쉽게 풀기 어려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원고의 핵심 문제적이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소년 활동이 자꾸만 위축되어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지 않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안전사고를 다루는 관점과 입장이 규제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도감독 등의 규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위주의 일방향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청소년 활동에 또 시설의 위축을 부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개정된 조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이후, 사고 이후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이 사고 이후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여러 법조문을 지난 1월 21일자로 부분 혹은 개정을 했고요. 조문 개정을 했고요. 이런 일련의 조문 개정은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교육,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으로 연동되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7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 원인과 잘못을 따져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 글의 핵심입니다. 그 원인과 잘못을 따져서 필요한 법조문을 부분 혹은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이 부분적인 땜질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의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법조문을 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두었을까? 이 청소년 활동이나 안전이라는 이 두 개념은 청소년계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것 하나만을 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을 하나로 묶었을까? 이게 제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법조문을 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두었을까? 안전 관련 규제 및 지도감독 강화 법조문을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두면 당연히 안전과 청소년 활동이라는 개념 또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등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차제의 청소년 활동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냥 가칭입니다. 제가 정한 거고요. 또는 청소년 활동 안전 기준법, 이것도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가칭, 이런 것들을 왜 따로 제정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청소년 활동 안전 기준법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관련된 여러 조문들을 갖추었다면 어땠을까. 예컨대 이 법령 안에서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할 시설의 범위와 정의를, 지금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될 시설의 범위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에만 하다 보니 청소년 시설은 그것을 규제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 시설에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그렇죠? 학원에서도 합니다. 왜 이런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국가와 사회가 보상 및 배상해야 될 범위를 정립하면서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기준, 안전요원 위촉,
안전 조치,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 안전 사고 조사에 대한 것들을 왜 갖춰야 됐어야 되는데 왜 갖추지 않았을까? 나아가 청소년 활동 안전 공제회 설립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각종 공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PTSD 얘기했을 때 평생 우리가 그 개입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그걸 할 기관이 주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체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양 및 뭐 장애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유족 급여 등의 그 공제 급여 관련 규정이나 사업 등도 여기에 그 근거를 마련해서 작금의 국론 분열을 미연에 예방하는 계기를 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시설의 시설 기준, 운영 기준, 안전 기준이라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땜질처럼 부분 개정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의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어울리지 않는 법조문들을 모아서 지금이라도 가칭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활동 안전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근원적인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난 5월 14일 날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청소년계 계시는 분들이.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청소년 활동은 이제 학교 교육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률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에 있으니까 그 각주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는 학교장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청소년 안전사고에 있어서 이제는 학교나 청소년 시설 그리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기관 단체 시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그중에는 기금을 모으고 실질적인 법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청소년 피해자가 나올수록 청소년 활동 기반은 자꾸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